미국의 SVB 케이스를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픔으로 기억을 하고 있죠. IMF 외환위기 97년도 얘기를 잠깐 해드려 보겠습니다. 당시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수출 경쟁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 일본하고 수출 경쟁을 할 때 원화하고 엔화의 가치가 되게 중요했을 겁니다. 엔화가 만약에 비싸다면 어떨까요? 일본 물건이 우리나라 물건보다 비싸질 겁니다. 그럼 일본보다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높으니까 수출이 더 잘 됐겠죠. 맞나요? 자, 보시면 차트에는 85년도부터 90년대 후반까지 달러엔 환율이 나와 있습니다. 1달러에 몇 엔인가 그걸 그려놓은 환율 차트거든요. 85년도 초로 가보시면요, 파란색 선이 1달러에 260엔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1달러짜리 물건을 살 때 1달러짜리 물건을 살 때 260개의 엔을 줘야 되는 거고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260엔짜리를 수입할 수 있죠. 1달러만 줘도. 그러면 굉장히 많은 물건을 1달러를 주고 사올 수 있죠. 엔화가 약세고 일본 물건의 가격이 굉장히 싼 겁니다. 그럼 일본 수출이 굉장히 잘 됐겠죠. 근데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면서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한번 살펴본 겁니다. 뭐가 문제냐라고 해서 보니까 일본의 엔화가 약해서 일본 자동차가 싼 가격에 너무 경쟁력 있게 잘 팔린 거죠. 그래서 1985년도 9월 달에 플라자 합의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 플라자 합의에서는요, 일본 엔화가 너무 약하니까 이 엔화를 절상시켜라, 엔화 가치를 높여라라는 그런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시면 85년 9월 이후에 저 파란색 선이 우르르 무너져 내려오는 게 보이시죠? 1달러에 260엔 하던 엔화 환율이요, 그때부터 쭉 밀려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10년이 지난 1995년도 4월에 1달러에 80엔 정도까지 훅 밀려 내려오기 시작을 하죠. 다시 봅니다. 1달러에 260엔이었습니다. 그게 1달러에 80엔으로 환율이 내려왔죠. 환율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옛날엔 1달러짜리 물건을 살 때 260개의 엔을 줘야 됐지만, 그렇게 많은 엔을 줘야 됐지만 이제는 80개의 엔만 있어도 1달러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엔화가 강해진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프상에다가 빨간 선으로 쭉 밑으로 그려놨죠. 빨간 선이 밑으로 가리키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엔화가 매우 강해지고 있다, 이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미국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달러짜리 물건을, 자 260엔을 1달러를 주고 살 수 있죠. 260엔에 해당되는 물건을. 근데 이제는 1달러를 주면 80엔짜리 물건밖에 못 사는 겁니다. 그럼 일본의 물건 가격이 굉장히 비싸졌죠. 그럼 일본 물건이 비싸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어떤 물건이 싸 보일까요? 한국 물건이 좀 싸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엔화가 저렇게 무한대로 강세를 갈 때 10년간 엔화가 강세를 보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좋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90년대 초중반에 우리나라 수출이 빠르게 개선이 될 때가 있었죠. 근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1995년도 1월 17일 날 일본은 큰 사건을 겪습니다. 고베 대지진이라는 거거든요. 오사카 옆에 있는 고베라는 도시가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큰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본에 있는 보험사들은 이미 일본은 옛날부터 제로금리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받은 보험료를 갖고 해외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보험료를 받아서 조금 더 불려가지고 나중에 보험금을 드리면 되는데 지금 일본 내에는 금리가 너무 낮아서 이걸 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고베 대지진이 딱 터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보험사들이 당연히 꽤 많은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투자가 해외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해외에 있는 자산을 팔고, 그렇게 받은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서 돌아온 거죠. 그럼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삽니다. 달러를 마구 팔고 엔화를 마구 사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엔화 가치가 뛰어오르겠죠. 엔화 가치가 뛴다는 얘기는 저 파란색 그래프가 더 밑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1995년 4월 달에 1달러에 80엔까지 굉장히 깊은 레벨까지 엔화가 강해졌던 거죠. 그러자 일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나 두 가지로 성장합니다. 수출이 아니면 내수로 성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진도 나고 버블 붕괴 때문에 내수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엔화가 너무 강하죠.
슈퍼행고입니다. 엔화가 너무 강하니까 수출도 안 되죠. 그럼 내수 수출이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95년도 4월에 일본이 G7에서 새로운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이 과도한 엔화가 너무 과도하게 강세로 가는 걸 방지하는 협약을 해주죠. 그러면서 엔화 환율이요 1달러에 80엔 하던 게 3년 후에는요 1달러에 150엔까지 뒤집어지게 됩니다. 엔화가 갑자기 약해지는 거죠. 빨간색 선으로 제가 우상향을 그렸죠. 95년 이후에. 그때부터 엔화가 본격적으로 약해진 겁니다. 그러면 1달러에 80엔 하던 게 1달러에 150엔 하면 어떨까요? 엔화가 2배 약해진 거죠, 거의. 그러면 우리나라는 엔화가 계속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설비 투자도 늘리고 기업들이 전격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려고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겠죠. 돈을 빌려서 사업을 확장했는데 갑자기 엔화가 10년 동안 강했던 엔화가 갑자기 약해지는 겁니다. 빠른 속도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빚내서 사업을 늘려놨는데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죠. 다시 장사가 안 되는 것도 무섭지만 빚을 낸 것도 무섭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엔화 가치가 반대로 확 돌아선 것들, 이런 것들이 외환 위기에 단초를 제공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언가 여기까지 보시면 거시경제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시나요? 그럼 이제 이 질문이 나올 겁니다. 좋다. 옛날 얘기 많이 해줘도 좋은데 지금은 그럼 가장 어려운 거시경제 환경이 뭐냐? 이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은요. 삼고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삼고는 세 가지가 높다는 얘기죠. 그 세 가지에는요. 첫 번째는 고물가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고금리가 들어가죠. 세 번째는 고환율입니다. 그래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삼고를 만드는 거죠. 세 가지가 높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물가가 지금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미국의 물가가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요. 지난해 6월 달에 9.1%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건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죠. 자, 미국의 물가가 높아집니다. 물가가 높아지잖아요.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필연적으로 올려야 됩니다. 왜 그런지 잠깐 말씀드려보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예금을 한다는 이유는요. 예금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구매력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어려운 단어인데 이 구매력의 보존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100원이 있습니다. 그럼 100원짜리 물건을 살 수 있죠. 100원짜리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을 안 사고 항아리에 묻었습니다. 1년 후에 꺼내보니까 100원이 돼요. 그죠? 그대로 꺼냈는데 물건 값이 물가 상승 때문에 110원이 된 겁니다. 그럼 어떨까요? 구매력의 보존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예금에 넣어놨는데 예금 금리가 5%입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났을 때 105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물건 값은 110원입니다. 그럼 구매력의 보존이 안 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예금 금리가 5%로 아무리 높아도 물가가 10%씩 오르면 예금을 안 합니다. 전부 다 현물을 사려고 달려가겠죠. 그럼 가뜩이나 물가 상승률이 높은데 너도 나도 물건을 먼저 사려고 달려가면 물건 가격이 하늘로 치솟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전에 끊어줘야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10% 오르면 금리를 15% 줍잖아요. 그러면은 물건을 사려고 하지 않고요. 예금에 잠기게 됩니다. 그럼 물가가 뛰어오르는 거를 제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가가 빠르게 뛰지 않습니까? 필연적으로 이 물가를 제압하기 위해서는요. 금리를 올리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기준금리를 나타내는 건데 물가가 뛰니까 금리를 빠르게 끌어올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고물가가 고금리를 낳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럼 미국의 물가 올라가고 미국의 금리 올라가는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일까? 여기서부터 상관이 나오게 되죠.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금리가 안 올라요. 그럼 미국 돈을 갖고 있을 때 높은 금리를 주고 우리나라 돈을 갖고 있는데 낮은 금리를 주죠. 그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 있고 싶을까요? 미국으로 가고 싶을까요? 미국으로 가고 싶죠. 그럼 우리나라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갈 겁니다.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과정에서 달러 환율이 뛰겠죠. 맞나요? 그래서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까만색 선이 원달러 환율입니다. 파란색 선이 방금 전에 보셨던 미국 금리거든요. 미국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물론 뒷부분은 환율이 내려가는 게 보이지만 그거는 차후에 다시 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물가가 높아서 미국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환율이 올라갑니다. 그럼 원화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1달러에 지난해에 보면은 1,450원까지 환율이 뛰었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옛날에는 1달러에 1,000원 했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수입을 할 때 1달러짜리 물건을 1,000원을 주면 수입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1,450원을 줘야 1달러짜리 물건을 수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물가가 45% 오른 건가요? 네. 환율이 뛴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는 걸 말합니다.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겠죠. 물가 상승 압력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물가 상승이 미국의 금리를 건드리고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 환율을 건드립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수입 물가를 높이고 우리나라의 물가를 높이죠. 우리나라의 물가가 높아지면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죠. 미국의 물가 상승이 우리나라 금리를 끌어올리게 되죠. 그러지 않나요? 이 체인을 따라서.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그 끝에 고환율이 존재하죠. 그 환율을 타고 미국의 물가 상승이 우리나라로 상륙을 하고 있는 그 플로우를 말씀드렸고요. 이 3고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를 억누르고 있는 가장 큰 어려운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혹자는 3고를 높을 고자를 안 쓰고 어려울 고자, 고난할 때 그 고자를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가는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